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갑네요. 그쵸? 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마스크를 안 써도 이 영역별 문제풀이 딱 시작해가지고 시험 치고 난 바로 직후에 강의를 하면요. 거의 이렇게 폭탄 맞은 느낌이에요. 다들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쉬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해설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직후에 바로 제가 이제 OT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OT가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과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야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지금. 네, 다들 막 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7, 8월 강의에 직강에 또 새롭게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잘 또 아름답게 즐겁게 바꾸어 가서 또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 이 뭐죠? 성인 여성 아동을 안 하다 보니까 몇 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인강을 들으시다가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시죠? 아니신가요? 네. 좀 도와주세요. 자,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제까지 1월부터 6월까지의 강의는 이제 이론 강의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미 문제를 보셨겠지만 문제풀이 강의였습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보시니까 어떠시든가요? 네, 어려워요. 네, 쉬운 분은 없으셨나요, 혹시? 네, 그런 사람은 퇴출하도록. 네. 어, 이게 그 문제풀이 강의 때마다요, 제가 겪는 그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면 문제를 최대한 쉽게 내고 아주 간단하게 내고, 그것을 반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어, 그렇게 하면 근데 실력이 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난이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그 자체로 막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시작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공부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해설 자료 앞부분에다가 아예 써놨는데 거기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뭐 성인, 정신, 성인, 여성, 아동 다 할 것 없이 1번 출제 영역 바로 밑에 보면 1번에서 현재까지 학습 과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좀 다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문제풀이를 들어오셨다면 기본 이론이나 또 기출 분석, 또 심화 이론의 강의를 어느 정도 들으시고 또는 혼자 독학을 하셨더라도 이론 강의에 대한 것은 좀 공부를 하고 오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공보건의 맥을 기본으로 학습하고 기본 이론 과정들 중에서 퀴즈를 풀거나 심화 분석의 맥에서의 기출 심화 문제가 아니고는 다른 문제들은 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제 문제풀이에 이제 진입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뭐 문제가 주어지고 답이 주어지고 해설이 주어지겠지, 뭐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이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계속 해갑니다. 근데 영역별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만 출제됐거나 또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대략, 저도 그렇고 이제 뒤에 강의하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략 한 20% 이내에서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7, 8월 달에는 조금 다룰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기출 문제들을 변형한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고 조금 더 응용되어지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이제 23문제가 나가는데 사실 문제수가 작다, 뭐 문제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저도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이게 고민이었는데 어떤 때는 2세트, 3세트를 드리기도 하고 이 문제수를 막 늘려보기도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문제수가 적정하더라도 그것을
문제도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연습을 해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3문항이 제시가 되고 2교시 3교시 근데 이제 선생님들 오늘 문제 푸셨겠지만 9시 반부터 오늘은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전 학원하고 세팅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9시 반에 문제가 딱 제공이 되고 그리고 11시 반까지 문제를 푸시고 저는 11시 40분에 짜잔 하고 등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제공이 잘 안 됐나 봐요.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시간에 맞추어서 9시 반에 문제가 정확하게 배부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2시간이죠. 이제 실제 시험 시간은 90분씩 2번이지만 좀 시간의 압박을 느끼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2시간 안에 2, 3교시를 푸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9월달 실전 모의고사에 가면 시간을 진짜 풀세트로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을 매니지하는 것도 연습을 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출제는요, 문제 출제는 제가 기존에 이론 강의 때 강의를 했던 것을 가지고도 출제를 하지만, 일부 내용들은 매개 내용하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가 아예 레퍼런스를 가져왔어요. 저는 문제를 낼 때 강론서의 내용들을 상당히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에서 나온 교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의 문항이라든가 워딩들을 가져옵니다. 선생님들 실전에서도 거의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필요하면 제가 그 레퍼런스들을 말씀드리고 어떤 파트에서 문제들을 가져왔는지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면 그럼 우리가 이 책 다 사가지고 봐야 돼요?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정리된 부분들을 주의해서 보시고 혹시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역별 문제풀이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자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들 정말 나오는 그 문제와 문제 해설 자료와 그리고 추가되는 자료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2번의 특강이 있는데 DSM-5 특강하고 그리고 법령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번의 특강까지 그 자료들까지 충분히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에 보시면 최근 출제 문항들의 특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최근 기출문제 한 3년치를 놓고 좀 이렇게 열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워딩들을 좀 써봤습니다. 거기 보면 뭐 산출 공식이라든가 평가 요소, 지표, 또 모형의 적용, 또 금연 프로그램의 결과 보고서, 또 건강증진 학교, 건강증진 전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2015년 개정 보건교육 과정에 대한 연수 자료, 그리고 암관리 시행령, 또 건강증진 사업의 기획, 지역사회 간호이론의 적용, 학교보건 사업과 지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관리 지침, 건강관리 체계 이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변화 단계 모형인데요. 사실 이걸 문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실제로 만들었는가는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저는 문제를 낼 때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문제 믹스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실제 출제된 것과 영역별 문제풀이 또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그 기출문제에서의 원형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바꿨구나, 이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민할 것 없이 출제됐던 문제들의 근원을 두고 원형을 가지고 문제들을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의 최근 출제 문항들의 특징은 이제 지역사회 간호만이 아니라 정신간호나 이후에 성인 여성 아동도 마찬가지로 에스더 이진 교수님이 똑같이 그런 출제의 특징들을 좀 말씀해 주실 텐데, 자, 한 가지 거기 지금 출제 문항 등의 특징들을 제가 단어만 써놨지만 선생님들 이게 결국 어떤 맥락들이 자꾸 문제로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가, 일종의 트렌드죠. 그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더 상세하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시험이 이래요. 작년에 출제된 게 올해도 똑같이 출제되고 또 재작년에 출제된 게 올해는 절대 출제 안 되고 뭐 이런 확실성이 있으면 공부하기가 참 편한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좀 변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따져보고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을 영역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 출제할 때 주 레퍼런스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강론 특강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강론서에 변화가 있어요. 강론서가 개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개정이 일어날 때 검은 거에 분필이 묻으면 하얘질 텐데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파트가 바뀌었는가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이 통합이 되고 또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걸 하나하나 지금 연구하실 필요는 없고, 그건 선생님들의 몫이 아니라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걸 보다 보면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라든가 보건교육학회라든가 건강증진학회라든가 이런 학문적인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출제진에 해당되는 교수자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근데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는 강론서에 나와 있는 특정 내용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어떤 파트가 계속해서 문제로 더 부각되어지는지, 초점이 맞춰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제가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파트부터 문제를 풀어갈 텐데, 사실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게 있죠. 문제가 23문제가 주어지면 여기에 답이 23개가 딱 주어지고 내가 요렇게 외우고 가면 요 공부는 끝. 그러고 싶죠?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영역별 문제풀이 때에는 사실은 그 문제 답보다도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문제가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되게 됐는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미진한 게 있다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해당 영역을 학습을 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이제까지 1월부터 6월달 강의를 계속 따라오셨던 선생님들 몇 분이나 계시죠? 한번 전체 다인가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오셨던 경우와 또 이제 지금 따라오시는 경우와 인강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기존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을 다 이렇게 빗나가거나 기존에 했던 건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선생님들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론 공부했던 게 다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문제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 기존의 기출도 이론에 근거해서 그 기출들을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문제로 주어질 때는 약간 좀 변형되거나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답해줄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냥 저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문제를 바꾸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 해당 지식체를 100%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측면과 문제를 푸는 사람의 측면에서 두 가지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요. 기존에 공부한 것과 문제 푸는 것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문제풀이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귀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공부했던 방향이 이제까지 했던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문제풀이 안에서 반복하고 리뷰하고 다시 숙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기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존에 공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의 뭔가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기존에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파트를 봤었는지, 뭘 놓쳤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풀에는 반드시 해설 자료가 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많지 않아요. 근데 점점 대략 한 50페이지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50페이지씩 해설 자료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들 8주면 몇 페이지죠?
네, 이제 산수 계산이 잘 안 되죠, 지금. 너무 문제를 열심히 푸셔서 400페이지. 대략 400페이지의 내용을 이 2달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이에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5, 6월 달에 심화 분석의 맥 이 책 내용은 다 숙지를 하셨나요? 그걸 어떻게 숙지하고 있겠나. 예, 물어볼 걸 물어봐라 이러시는 거죠. 이 책도 대략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주옥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예, 사실 지역사회간호학 오늘 문제를 푸셨던 것과 난이도를 비교한다면 심화 분석의 맥에 있는 기출 심화 문제가 한 40문제 되거든요. 그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 사실은 지금 이론이라고 했지만 이론에서 심화 분석에서 했던 내용들 그 문제를 숙지하고 익히면 커버되어지는, 예,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론의 중요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금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영역들도 많은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잘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직강에 오셨고 또 인강으로도 이 수업을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드릴 것인가, 이게 항상 관심이에요.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 가서 강의를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강의 시작하고 잠을 못 잔 게 올해 들어선 처음인 것 같아요. 첫 주 아마 개강하는 첫날, 올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빼고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혹시 제가 오늘 말이 좀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려고 했는데 다들 동의해 주시는 거죠? 진짜요? 그래도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새면 안 되잖아요. 네, 잠을 많이 못 잤더니 좀 상태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전과 같기 때문에 지역사회부터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심화 분석의 심화 이론 강의 때와 동일하게 가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선생님들 지금 첨삭과 관련해서 직강에서 직강, 인강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는 작년까지도 직인강, 첨삭은 전원 저한테 제출하시는 분은 다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피드백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이제 즐겁게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기조로 갑니다. 근데 직강은 당일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 당일 제출이 안 되면 3일까지 그러니까 강의 후 3일차까지 첨삭 게시판에 답안을 올려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3일까지는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교수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제가 빌게요. 부탁을 드려볼게요. 근데 3일까지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시간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직인강 지금 인강도 당일날, 우리 지금 직강하는 날 문제가 같이 올라가요. 선생님들이 요청을 많이 하셔서 학원에서 또 그걸 도와주셔서 같이 문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일 시작부터 3일까지, 그러니까 강의를 한 날부터 3일차까지는 답안지를 저에게 보내시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제가 반드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이 점수를 매겨서 몇 점이고 몇 % 안에 들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 개별 답안이 어떤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참 잘 쓰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답안이 어떠한 영역들이 좀 미진한 것 같다거나 보충하면 좋다거나 잘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해요. 직강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강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지금 강의를 하니까 이 강의를 내일 들으실 텐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인강 선생님들은 어제 문제가 이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직강이 있는 날 문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시 당일부터 시작해서 3일차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그 다음 주 직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일 제출한 걸 그 다음 주에 강의에 오시면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를 아시겠죠? 예, 요 세팅을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3일 말고 3일 반나절 후에 주면 안 되냐, 뭐 4일 차까지 안 되냐. 네, 저 마음이 약해서 보내시면 다 피드백을 하지만 가능하면 지켜주시면 네, 좋지 않겠는가 부탁을 드립니다. 대원칙은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선생님들 답안이 최대한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면 밴드에서 올려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또 답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니까 선생님들 점심 식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몇 문제만 좀 가볍게 풀어보고 그리고 점심시간 후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에너지가 보충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지역사회 간호 개론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사회 간호 개론이라고 되어 있고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틀, 지역사회 간호의 주요 이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소제목 같은 것들을 써놨는데 그건 결국 맥에서 우리 김동현 전공보건의 맥 1권에 나와 있는 그런 주제들, 그 파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다음 사례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기입하시오 했습니다. 2교시 1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죠. 클락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대상자 중심 역할, 서비스 전달 중심 역할, 인구 집단 중심 역할로 구분 제시하였다. 선생님들 이게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대부분의 강론서들이 제대로 구분을 안 해놓고 그냥 쭉 나열을 해버려요. 10몇 개가 그냥 쫙 나열이 되니까 공부를 할 의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임용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 일이 최근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시험들, 국가고시라든가 다른 이제 국가 시험들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제자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대상자 중심으로 본다, 서비스 전달 중심으로 본다, 인구 집단 중심으로 본다. 이것도 일단 그 제시된 게 2008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자, 그런데 대상자 중심 역할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간호의 제공, 교육자, 상담자, 의뢰자, 역할 모델, 사례 관리자 등이 있다. 자, 이건 대상자 중심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비스 전달 중심의 역할에는 조정자, 협력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집단 중심의 역할에서는 사례 발굴자, 변화 촉진자, 옹호자, 사회적 마케터, 연구자의 역할 등이 제시됩니다. 자, 사실 요 지금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내용의 전부예요. 뭐냐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안에서 각각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아래쪽에 제가 드린 것처럼 사례에서 나와 있는 특정 간호 활동을 보여주고 이게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 이상으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큰 카테고리로 3개 정도로 나누어진다. 대상자 중심의 역할이다. 서비스 전달 중심이다. 그 다음 뭐예요? 인구 집단. 이렇게 구분해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이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례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농사일을 하다가 다친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주민에게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어머니 손가락을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혈압약을 먹으면 배가 아파서 먹기 싫다는 주민에게 혈압은 지난달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좀 높으세요. 오늘 혈압이 높게 나온 것은 며칠 동안 약을 안 드셔서 올라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역할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사례 1은 대상자 중심의 역할에서 찾고, 그리고 사례 2에 해당되는 것은, 자 바로 읽어보죠. 사례 2는 전체 주민 기생충 검사를 위해서 이장님들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회의를 소집하였고, 주민들은 오래된 민물고기 생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를 해보고자 제안하였다. 그러면 사례 1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어떤 역할이고, 사례 2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어떤 역할인가를 골라내는 겁니다.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막상 이것을 딱 만나면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 우선 이런 방식의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방식의 자료들이 강론서에 막 더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역사회 간호사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사례 1에 해당되는 것은 선생님들 답을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자의 역할이에요. 교육자의 역할. 그리고 사례 2에 해당되는 것은 변화 촉진자 또는 지도자의 역할도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변화 촉진자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찾을 수가 없는데, 변화 촉진자 밑에다가 지도자 또는 지도자라고 써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면 가장 아리까리하고 답이 애매한,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제가 그 밑에 써놨는데,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의 활동 사례들을 결국 주면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찾아내도록 하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적어도 지금 사례 2에 해당되는 저 변화 촉진자, 그리고 사례 1에 해당되는 교육자에 대한 것은 좀 꼭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건 별로 안 헷갈리거든요. 뭐 직접 간호를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 전달 중심에 있어서 조정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이런 것은 크게 헷갈리지 않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상자 중심 역할과 인구 집단 중심 역할에 있어서의 내용은 다소 좀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제가 문제로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역할과 관련된 것이 출제가 되더라도 결국 이 세 가지의 맥락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좀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밑에 2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읽어보죠. 2교시 2번 문제인데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 및 보건의료 환경에 따라 국가의 관련 정책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묻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들 방금 제가 역할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이 역할을 규정하게 되는 건 어디서 오게 되냐면 결국 법과 정책입니다. 맞죠? 법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또는 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도 결정이 될 거예요. 사실 1번 문제를 딱 보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번을 보면 지역사회 간호사가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명칭들만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면 그럼 굉장히 구체화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론서에서 과거와 달리 이런 법령들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그 서술을 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거기 명칭 보건진료소장, 자, 기억에 들어가는 법적 근거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실행되면서 보건진료원 제도가 세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무 내용을 보세요. 보건의료의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 거기 1차 보건의료 서비스에다 밑줄 치시고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벽지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일정한 범위 내에서 1차 의료 행위를 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실시한다. 사실은 이 자체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1차 보건의료와 보건진료원 제도가 관련되어져 있다. 보건진료소장이 보건진료소가 설치됐다라는 것 자체죠. 자, 두 번째, 그런데 니은에 보면, 자, 거기 니은의 앞부분에 명칭이 보건간호사잖아요. 보건간호사는 어디서 활동하는 간호사인가? 뒷부분에 보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거기 보건소를 중심으로에다가 밑줄 치시고, 결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 법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또 관련된 법이 지역보건법이에요. 정확하게는 지역보건법 11조에 이 보건법과 관련돼서 보건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됩니다. 7조, 11조 이런 부분들에 지역보건법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귿 뭐예요? 학교보건법. 다른 건 못 쓰셔도 학교보건법은 쓰셨어야 보건교사가 됩니다. 보건교사. 그래서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의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과 보건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간호를 얘기할 때는 이게 파생되어진 다른 이제 확장되어지는 다른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명칭들을 얘기한다. 자, 그 밑에 니을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보건관리자로서 세팅이 된다. 그 밑에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 강론에서는 이렇게 명칭만이 아니라 엔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당연히 노인 요양시설의 법적 근거는 뭘까요? 노인 장기요양법. 노인 장기요양 보건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의 근거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포지션이 정해지거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법이 파트마다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했었는데 굉장히 그게 더 구체화되고 강론서 안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좀 변화된 그런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은 아마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거지만 좀 생각해 볼 만한 영역이었다라고 보고요. 자, 3페이지를 가볼까요? 3페이지 2교시 3번 문제. 자, 2교시 3번 문제를 보면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것인데 건강도시는 건강의 결정 요인과 같이 맞물려서 출제가 되면 지금 3번 문제처럼 이게 건강도시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중요하냐, 건강도시에서 고려돼야 되는 사안들이 무엇이냐, 이런 맥락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일그램과 화이트헤드는 아래와 같이 5가지 군으로 분류하였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건강도시, 자, 제가 이렇게 써드리죠. 건강도시 그리고 건강의 결정 요인, 건강도시의 프로파일. 자, 지금 바로 앞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얘기하고 이것의 법적 근거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실제적인 접근과 조금 달리 지역사회 간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것을 건강권이라든가 건강 증진, 또 건강의 불평등, 여기 이제 더 확장하면 건강의 형평. 아예 그래서 강론서에서는 이게 한 파트로 따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거랑 밑에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건강에 대한 개념화를 하면서 건강의 권리라든가 건강의 불평등이라든가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건강의 형평을 유지 증진한다거나, 그래서 건강 증진의 맥락들을 이 안에서 다룬다라는 것은 다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건강을 결정하는데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저의 강의를 계속 들으셨으면 A라는 것이 변하면 B라는 것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A를 고려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건강이 최종적인 목표일 때 이 앞에 뭐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건강의 결정 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강의 결정 요인이 다 확인된 상태면 그 결정 요인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건강해지겠죠. 그죠? 근데 그걸 지역사회 안에서 다 모아놓은 것이 일종의 건강도시라는 형태로 귀결이 돼요. 자, 지금 3번을 보면 거기 볼까요? 배상수는 2009년에 건강도시 프로타일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면서 인구,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건강의 결정 요인, 지역사회의 참여, 형평성 및 건강도시 활동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건강도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봤구나.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의 결정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 결정 요인. 그럼 건강의 결정 요인에는 뭐가 포함되어지느냐? 아래쪽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죠. 생물학적인 요인, 생활습관 요인, 사회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 생활 및 작업 환경,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인 상태 등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밑줄 친 건강결정 요인의 분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 자체를 풀려면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거, 니은에 해당되는 거, 디귿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잘못된 건가 선생님들 찾으셨어요? 네, 뭐가 틀렸죠? 네, 니은의 유전적 소인은 생물학적 결정 요인에 해당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이게 또 이렇게 오류를 찾으라고 하면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있죠. 자, 하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꼭지에 건강도시의 개념을 쓰시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지만 건강도시의 개념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야 하냐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건강에 대한 잠재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최상의 삶을 살도록 한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 3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별표 쳐놨는데 건강도시의 정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개선해 가면서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시민들이 상호 협력하고 최상의 삶을 누리는 도시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세요. WHO의 정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WHO를 끌고 와서 문제를 내게 되면 난이도가 가장 높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WHO에서의 건강증진 학교, WHO에서의 건강도시, WHO에서의 산업장에서의 건강증진, 이런 문제들이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건 모르셔도 되니까 건강도시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시고 WHO의 정의도 한번 보세요. 자, 핵심은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도시, 그게 핵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프로파일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청킹을 옆에다 써놨는데, 인강생이 주사를 맞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워지시죠? 뭐냐면 인구, 그리고 건강 수준, 생활 양식, 주거 환경,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여건, 물리적인 환경, 불평등, 공중보건, 하부 구조,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적어도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프로파일,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달그렌과 화이트헤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91년이면 몇 년 지난 거죠? 30년 지났나요? 그쵸? 30년이 더 됐는데 아직까지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죠? 출제 한번 할 만한데
자, 근데 선생님들 적어도 건강 결정 요인하고 건강 도시하고의 관련성을 조금 유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기본 이론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강론서에서 이 해당 파트 건강의 결정 요인과 건강 증진, 건강 도시 이런 내용들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자꾸 서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파트가 과거에는 굉장히 작았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WHO의 건강 도시와 같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WHO의 학교 건강 증진 학교가 있었죠.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자료를 제시하거나 문제를 내거나 해설 자료를 말씀드리거나 뭔가 설명을 할 때는 출제와 완전 무관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때때로 선생님들이 아니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걸 왜 자꾸 얘기하실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선생님들과 저의 신뢰 관계가 참 중요한 거죠. 나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알 수가 없어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좀 표정이라도 보였는데 네, 다들 배고프시죠?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점심 식사 하시죠. 4페이지. 자, 사실 3페이지까지 지역사회 간호의 개론적인 측면들의 문제가 이거밖에 없느냐? 문제는 뭐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맥락은 지역사회 간호의 역할, 간호사 역할,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개념들, 건강의 결정 요인이나 건강 도시, 이런 이제 개념적인 요소들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고요. 4페이지에 가시면, 자, 사실 시험에 가장 다빈도로 출제됐던 게 지역사회 간호 이론입니다.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는 체계 이론, 교환 이론,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그리고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노이의 적응 이론, 그렇죠? 기획 이론, 또 마가렛 뉴만의 확장 이론,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들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는 이래요. 지금 이 영역이 딱 들어오면 앞으로도 자료는 다 이렇게 특정 파트에서 문제를 드릴 건데, 특정 파트의 모든 영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가 풀어봤던 퀴즈라든가 심화 분석의 맥이라든가 또는 기출 심화의 문제 안에 다뤄졌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그대로 반복하지도 않아요. 그죠? 약간씩은 비슷하게 겹치는 것 같으면서 계속해서 돌아갈 겁니다.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지나갔던 파트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봤는데 그 문제와 이 문제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뭔지도 좀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다 그러면 저한테 신고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 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뭔가 묻는 포인트가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레퍼런스를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 강론서 안에서 뭔가 이전과 달라졌거나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저도 유심히 봅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2교시 4번 문제가 그런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를 사정하고자 한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과 하위 영역에 따라 사정 내용을 연결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사실 요 워딩 그대로는요, 기출됐던 거예요, 선생님들. 요 워딩 그대로. 세 줄은 기존에 기출됐을 때 객관식 문제에서 요 워딩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아래쪽에 핵심 개념, 구성, 사정 내용은 이제 제가 추가했죠. 그것도 이제 편집을 한 거죠. 자, 보니까 기본 구조가 있어요. 스트레스원이 있어요. 방어선이 있어요. 그리고 예방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이게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 맞는 것 같은데, 기본 구조 안에 가보니까 첫 번째 생리적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구 구조 및 분포, 의료자원의 분포, 건강수중 질병 상태, 이런 것들이 생리적 변수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해가 갈 수 있죠. 근데 바로 밑에 보니까 인지적, 정서적 특성, 유대관계, 결속력, 이건 뭐지?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기본 구조의 구성 자체가 생리적인 변수나 심리적인 변수나 사회문화적인 변수나 발달 변수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선행적으로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생리적 변수 아니면 심리적 변수, 그죠? 생심 이렇게 딱 외워가지고 심리 딱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스트레스1은 원래 몇 가지예요? 네, 세 가지.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두 가지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아노미가 오는 거죠. 아, 스트레스1은 세 가지여야 되는데 왜 두 가지만 쓰여 있는 거지? 네, 셋 중에 두 개를 썼겠죠. 네. 이렇게 좀 약간 유연한 사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 강론서를 보다 보면요, 그렇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만들었는가, 문제 창작을 했는가. 제가 창작한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전에서 출제진들이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그 문제를 보면서 적절히 적응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1이다 하면 머릿속에 이 이론을 정확하게 안다면 분명히 이 세 가지가 돌아갈 겁니다. 그죠? 이게 체계내냐, 체계간이냐, 체계외냐. 자, 보니까 지역사회 자체 내의 물리적 환경인 상하수도, 공해, 도로, 주거상태, 쓰레기 관리 등의 적절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체계내입니까? 체계외입니까? 체계간입니까? 체계내가 되죠. 그렇죠? 왜 체계내가 되죠?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보기 때문에 그 체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 바로 밑에 두 번째, 지역사회 외부의 변화로, 거기 외부의 변화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벌써 외부의 변화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럼 외부의 변화로 인해서 외부에서 뭔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체계 외 요인이라고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혹, 이건 이제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선생님들 이 체계가 지역사회인데 그 하위로 내려가면 가족이나 그 하위로 내려가면 개인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만약 지역사회의 하위에 가족과 개인이 있는데, 자, 개인을 두고 외부의 지역사회가 있다라고 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환경이 뭐가 될 수 있죠? 다시,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환경이 개인에게 체계 외가 될 수 있죠. 이해 가십니까? 네. 선생님들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막상 문제를 풀다가 이거 내가 분명히 나는 이거를 체계 내로 알았는데 이건 체계 외로 알았는데 문제를 잘 보니까 이게 뭔가 달라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강론서에 보면 한 논문인데 이거예요. 대상자 체계라는 게 지금 선생님들 그 표에 기본구조, 스트레스1, 방어선, 예방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하나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제가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으라고 내진 않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분이 논문을 쓰면서 왜 이런 논문을 쓰는지 몰라요. 기본구조, 그 다음 아래는 스트레스1, 방어선, 예방이고요. 대상자 체계라고 하고 나서 대상자 체계에다가 세 파트로 나누었어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네, 그러면 이 아래쪽을 특히나 좀 전에 본 것처럼 스트레스1을 이해를 하더라도 스트레스1이 잠시만요. 스트레스1이 둘, 셋. 체계 내, 체계 외, 체계 간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도 이게 여기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네. 거기까지는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방에 보면 자, 신종플루 감염자들에게 타미플루를 투여한다. 이건 몇 차 예방이죠? 2차 예방. 이것도 선생님들 여기 왜 1차 예방이 없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네, 2차 예방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자, 핵심 개념 중에 방어선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 이외의 개념이 있으면 용어를 쓰고 정의를 서술하시오. 그게 뭔가요? 저항선이겠죠. 저항선. 이건 이 이론을 정확하게 다 꿰뚫어서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그걸 알면 답을 쓰는데 무리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앞에 니은과 디귿,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이라든가 위에 심리적 변수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디텍트해서 골라 써내는 거에는 연습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 이건 우리가 앞에서 따로 강의를 하고 막 이게 선생님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공부하고 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셔도 크게 걸리지 않는, 예. 크게 이게 정말 다른 문제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거기 중간 박스 한번 볼까요? 저항선과 방어선의 힘은 대상자의 발달 변수, 생리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적 변수들에 영향을 준다. 이게 강론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강론서에는 지금 이 박스에 있는 것처럼 생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 사회문화적 변수, 발달적, 영적 변수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기본 구조에 관련되어진 변수들을 나열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서 질문하고 점심 드시러 가시죠. 왜 변수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왜 이렇게 변수에 관심이 있을까요? 변수에 답을 하셔야 밥 먹으러 가는 걸로 하죠. 이 변수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네.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행동이 바뀌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지역사회 간호학 전체를 보시면서 얘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얘가 바뀌면 건강이 바뀐다, 얘가 바뀌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되는 그 전반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에서 다룹니다. 그죠? 출제를 하는 거죠. 이 요소가 뭔지, 그 요소에서 어떤 것들을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론마다 그걸 뭐라고 풀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문제가 조금 꼬아지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쓰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5페이지부터 오후 2시부터입니다.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천천히 식사하시고 2시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